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전 막후 젊은 피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창석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예찬 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신났어요? 뭐 요즘 행복합니다.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네. 예. 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비 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죠. 이민영 서울신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자, 오늘 잘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모두 다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재보선 압승으로 기존 대선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12개월 동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뭐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민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난주 박진영 부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있어요, 민주당? 웃지 마시고 해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다른 게 일단은 금요일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네. 그리고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야 이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원인 진단부터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다라는 파가 있고 아니다 당심과 민심은 같다라는 파가 있어요. 통상 이제 당심은 개혁을 상징하고 민심은 민생을 상징하는데 이게 뭐 둘 다 해결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아니야 지금은 민생이 더 중요해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진단이 좀 달라서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초선이랑 재선이랑 삼선이랑 모임이 계속 연달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좀 정해져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야, 당심 민심을 뭘 봐야 되냐 이걸 네.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 주셨네요. 네, 그야말로 이 박기수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예, 초선 국회의원 5명이 선거 실패 원인으로 조국 사태 그리고 검찰 개혁의 과정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당을 떠나라, 뭐 초선 오적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용기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 초선들의 목소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것 역시도 진단에 포함되는 거죠. 지금 사실 당분간은 과잉 진단이 나올 겁니다. 저는 과잉 진단하는 단계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권이 4년 차입니다. 네. 정권 4년 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복귀를 해서 사과를 하고 또는 사과 또는 반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4년짜리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선 5명은 전체적으로 미심쩍었던 부분,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미심쩍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되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의 그 고정 지지층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2020년 총선으로 이미 한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것까지 끄집어낼 필요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정당이 압승을 했죠.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지만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근소한 패배가 아니라 압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은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했었죠. 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근소하게 지지 않고 몰수패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를 4년 동안 끌어왔거든요. 네. 민주당은 과연 이걸 얼마나 짧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압축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과잉 진단 그리고 모든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자, 초선들의 목소리.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추락하는 긴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냐? 우리가 보수 진영이 추락을 해봤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2015년도에 소장파 비주류였던 정두원 전 의원과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김용태 의원 등 거치면서 새누리당, 뭐 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계열에는 건강한 비주류 세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권력 서슬 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소위 비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견제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우리가 새롭게 바뀌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비주류가 해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 잘못했다고 싸워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체 비주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던 박영선 후보도 원래는 비문의 기수였는데 사실상 우리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자랑스럽다 하면서 완전히 친문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오창석 평론가 이야기처럼 이 모든 선거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당이 친문 일색화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초선 오적이라고 불리는 5명의 의원들도 나름의 용기를 인정합니다만 이전에는 전부 다 조국 전 장관 옹호하고 친문들 주류에게 쓴소리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나와도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의원들이 우리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자 폭탄 보내면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아하. 거잖아요. 이건 의견이 달라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을 막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한 과거에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했던 친박 당원들 때문에 원내대표도 친박계가 선출되고 계속 당이 친박 위주로 가다가 결국 폭망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도 누군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한 번의 패배로는 정신 못 차립니다. 정당은 절대로. 계속해서 친문 위주로 가다가 대선도 지고 총선도 져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지 그러면 않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자중질환이 계속 일어나기를 좀 바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자중질환도 제대로 일어나서 소심파나 비주류가 당권을 다시 좀 챙겨오면서 수습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중질환이 아니라 뭔가 상처가 났으면 아프더라도 소독약을 부어야 되는데 그 소독약 붓겠다는 초선들이나 박용진, 조홍천 같은 사람들한테 입을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친문 당대표, 친문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서 민주당이 친문 위주로 일치 단결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카드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 초선들의 발언이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 20대 국회 때 그 조금 박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중에 금태섭 의원은 나갔고 나머지 3명이 이제 약간 동조하는 의견을 네. 냈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 동조하는 의견을 냈는데 초선 의원들 말로는 격려 문자도 의외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초선전이 저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아니 누구 덕분에 됐는데 건방지다 어허.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성 친문으로 보통 분류가 되는 정청래 의원이나 김경엽 의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필요하긴 하죠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좀 초선 의견에 좀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 문제였으면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야지 왜 지금 받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강성 친문이 좀 세게 나오니까 그 초선 의원들도 조금 목소리를 낮춘 상황이에요. 조용한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반성의 소재가 조국에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죠. 도종환 의원입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를 맞춘 거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는데 한마디로 또다시 친문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인적 쇄신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시한이 정해져 있고요. 5월 2일까지면 이 비대위원장은 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와는 다르게 네. 전당대회까지 잠시 이끌어가는 것이기 실제로 때문에 원내대표는 뭐 바로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잠시 임시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선까지 가는 비대위원도 아니고 만약에 도종환 비대위원장을 문제 삼으면 거기 최고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비대위원 오영환 의원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초선 의원 5명 중에 오영환 의원은 소신 발언이라고 본인 스스로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오영환 의원이 빠졌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영환 의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문 일색이다 또는 지금까지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인적 쇄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론된 인물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이제 송영길 의원식 홍영표 의원 네. 그리고 원내대표가 박완주 윤호중 의원인데 사실 이게 선거 참패 전이랑 좀 다를 게 없는 인물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없겠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이 가장 강력한 한방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174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친문 아니면 없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친문 책임론이 나오니까 뭐 국회의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친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다 좀 친문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인적 쇄신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친문 인사가 좀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렇죠. 뭐 홍영표 의원이나 아니면 윤호중 의원이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친문 책임론이 비주류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반대로 친문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뭐 해석도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개파색이 옅거나 친문이 아닌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당의 주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는 친문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문이 결집할 것이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가 뭐 친문에서 나오면 당대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원내대표가 민평연계에서 나오면 반대로 당대표에서 민평연계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친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저도 뭐 의원들, 정치인들 물어보면 제가 만난 사람 다 민주당 다 친문이라 그래요. 예전에 이제 친박, 뭐 국민의힘의 친박 친이는 약간 그때는 개파가 세력이 좀 대등하던가 해서 이게 친박 이러면 친박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친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 내 지금 친문 아닌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정당 구조로 지나치게 많이 끌어왔던 거죠. 사실 이건 잠재적 대선 주자였던 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중도 탈락이 아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만약 안 지사가 남아 있었다면 차기 구도가 안희정 대 이재명 정도로 정리가 되면서 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박영선 후보가 안희정 전 지사 대선 캠프의 전체적인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도 친문이 아니라 친안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상호 견제가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잘 될 때는 비주류가 보통 거추장스럽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데 왜 쓴소리하지? 그런데 안 될 때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된다는 측면에서 비주류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대변하진 않습니다만 네.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진짜 정신 차렸구나 느끼려면 박용진 당대표 정도 카드는 나와야 됩니다. 박용진 당대표 한다고요? 그래야만 민주당이 진짜 친문 일색에서 벗어나서 뭔가 과감하게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도 전통 보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카드였거든요. 민주당 가서 이 2016년 총선 대승으로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했지만 결국 안 좋게 결별했고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에 처하면 지금 뭐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이 파격적인 카드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당대표 후보군이나 원내대표 후보군을 보면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후보는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잘못했다고 쓴소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와야만 민심이 그래도 이번에 회초리 때렸는데 민주당 정신 차렸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뭐 박용진이나 조응천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당의회에서 대표를 지금 오는 방식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이제 당 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저는 친문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총선도 무조건 패망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게 부딪혔습니다. 네. 선별 지급하겠다. 아니다. 책임지고 보편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해찬 대표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질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소신으로 밀어붙이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당대표의 역할은 당을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대선을 관리하는 소규모 전투가 있는데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으면 대선이 전쟁이면 그 앞에 전투는 전당대회와 예비 경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어떻게 이끌고 선출돼서 대선 예비 경선에서 잡음 없이 어떻게 전쟁까지 이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일들도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하. 지난 2020년 4월 총선부터 2021년 4월 재보궐까지 일어났었던 민주당의 참패 요인들을 낱낱이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소규모 전투인 전당대회와 예비 경선에서 일으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어젠다를 잘 설정해서 대선까지 이어가는 것 이것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회생 가치가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인물 그다음 민주당의 쓴소리를 내세웠었던 민주당 내 소장파를 데려와야만 쇄신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봅니다. 네. 자, 민주당 뭐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야당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김종인 위원장 떠나버렸어요. 아주 쪽집게 가해교사가 떠나버린 상황인데 야권 대통합이라는 크나큰 숙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쭤볼게요. 안철수 대표하고 좀 얘기는 되고 친하잖아요.
제가요? 안 친한가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 누구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잘 안 지내고요. 네. 그래야 이제 소신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영환 의원과 친하게 지내는 오창석 평론가는 좀 다르다는 점. 네. 김용태 의원 친하잖아요. 이제 원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나가니까 점 강조하고 친해지네요. 넘어가고 좋습니다. 반기문 예. 사무총장이랑 네. 원해잖아요. 원해죠. 좋습니다. 아, 그럼 친하다가도 원내로 들어가면 바로 절교하나요? 그럼요. 우리 또 이렇게 거리를 딱 두죠. 아주 방송에 적합합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은 됩니까? 그러니까 통합이 결국엔 될 거라고 보는데 어. 시기의 문제와 각자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선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고 나서 새로 지도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후 통합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구도를 보면 후 통합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는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3명의 국회의원이 입당하는 방식이 되는지,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 되는지가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요. 네. 전당대회 한 달여 앞두고 지금의 지도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가장 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나가자마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수는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죄를 뿌리셨기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네. 지금 뭐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 배현진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번 승리 공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당장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선통합을 하기는 좀 힘든 어렵다.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통합 문제는 일단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지켜봐야겠다. 아하. 여기서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가 통합의 우호적인 대표라면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오. 조금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체제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인 전 위원장 나가면서도 역시 조용히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디스를 했어요. 이 야권 승리 발언에 대해서 건방진 소리라고 네. 바로 이 독서를 했는데요. 이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게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자강부터 하라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대통합 과연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참 노림수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타임라인상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허. 민주당이 이걸 또 기다리다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수로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음 대선 후보는 단일 후보가 나온다고 지금 이번 재보궐 선거처럼 네. 단일 후보가 된다라고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다만 이 타임라인은 꽤나 길어질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일단 합당이 돼야 되고요. 단일 후보가 돼야 되고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잠재적 후보군인 원내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구형 30년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벌써 화살 한번 벌써 날렸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외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큰 틀을 만들고 합당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셈법이 복잡해요. 금태섭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진 않겠지만 본인도 지분을 챙겨서 합당해서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재기를 꾀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정책 미래를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타임라인이 길어지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저는 민주당에 불리하다 봅니다. 차라리 길어지면 더 불리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컨벤션 효과가 생길 수가 또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 지난번 선거에도 단일화가 아주 큰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거든요.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이쪽으로만 이슈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단일화가 상수가 된다면 타임라인을 오래 끌어서 최종 한 명이 나오면 여기에 엄청난 컨벤션 효과가 그러네요.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타임라인상 9월에 지금 현재는 대선 후보가 선출되게끔 돼 있거든요. 9월과 12월 3개월 동안 저쪽만 이슈만 가져간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어젠다 선점을 명확하게 해두고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해야 되고 일단 단일화 상수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참 안철수 대표 속내가 가장 복잡할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운동도 뭐 많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몸값을 올려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가느냐 언제 가느냐 이걸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 몸값이 더 올라갈 만한 계기가 당장은 없죠. 일단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백의종군한 것은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네.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어야 정치인 몸값이 올라가는 건데 당장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가는 것도 통합을 하고 전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만약 대선이나 그 이유를 바라본다면 이번에도 한 번 더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 또 백의종군 하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재보궐에서도요 경선 진 겁니다. 양보한 게 아니에요. 단일화 경선에서 졌고 지금 이제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고위직 정무직에 몇 차례 이 인사안을 안철수 대표 측에서 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오늘 보도를 보면 정무부시장으로 본인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식 비서실장, 그리고 과거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이었던 이영훈 전 비서실장 등을 후보로 추렸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세훈 시장이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외부에서 보기에 정무부시장과 고위직 자리 몇 개 가져가면 고생한 몫은 다 챙겨간 거 아니냐는 목소리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몸값을 올려서 당협위원장 지분까지도 노린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3석 가진 정당이 100석 가진 정당 들어오면서 당협위원장까지 다 가지려 하냐? 볼멘 소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이번에 얻게 된 백의종군의 좋은 이미지를 지금 눈앞에 작은 것들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더 가져가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1년 높은 동안 길이다. 또 백의종관 하라고요? 그래야만 이 다가오는 2022년에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입으신 배기도 많이 참고 입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입어야 돼요. 네, 더 입어야 돼요. 원래 의사셨으니까 배기가 어색하진 않아요. 백의가 맞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고 모습인데 우리 장혜찬 평론가는 좀 더 양보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더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소탐 하시는 대신하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여러 중진들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분을 고집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숙이고 들어오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의 이 차기 대선 주자군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붙어볼 만한 사람조차 거의 안 보여요.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대표, 장외 홍준표 전 대표 등등. 근데 여기서 1차 예비 경선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상대급으로 훅 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주요한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지분을 노리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당내에서 전반적인 야권 통합 대선 후보 되는 길목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당 야당 조금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직 선출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또 정계 개편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자, 지난 보궐선거 핵심 키워드 하나가 중도층입니다. 이번 선거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을 정권 심판에 또 힘이 또 실리다 보니까 야당이 승리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대선까지 여권은 민심을 좀 가지고 와야 되고 중도층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야권도 지지층을 또 묶어놔야 되는데 네. 먼저 민심이 이 정권 심판을 부른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뭐 오만, 위선, 무능, 내로남불 뭐 이런 거거든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중도층 반맛 떨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도층 민심을 좀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조금 좁혀야 되지 않나. 네. 그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 후보와 달리 이제 강성 보수랑 약간 계속 선을 그으면서 중도층 약간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조금 계속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있고 이게 선거에서 조금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뭐 강성당원이나 강성 지지층과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 나올 수 이런 있도록. 정당으로 좀 변해야 된다. 이게 좀 첫 번째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민생인데 이게 첫 번째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게요. 지지층은 사실 계속해서 개혁, 뭐 그중에서도 검찰이나 언론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 민심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서 그렇죠. 이제 개혁보다는 좀 더 민생에 힘써달라는 목소리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이번에 이제 2030이 가장 등을 돌린 게 눈길을 끌었잖아요. 네. 40대만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40대가 부동산 수혜층이고 고용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경제 이슈에 제일 영향을 좀 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 이슈를 강화해야지만 뭐 다른 계층이나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 모두 남은 11개월 동안 이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할 이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이 추진할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시나 부동산 공급과 세금 감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번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단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산세 문제들, 여기에 연동돼 있는 건보료 문제들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당과 협의해서 공시가 재조사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외통수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공시가 재조사하자 정식으로 건의했는데 국토부가 반대하게 되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은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걸 근데 또 받아들이자니 그동안의 정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 기조를 분위기거든요. 바꿔버려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저는 정부가 처했다 보고요. 부동산 공급 같은 경우도 남은 11개월 안에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진 않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기준을 조금 약화하겠다. 이런 정도 메시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되긴 어렵다 하더라도 또 중앙정부의 목이 많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메시지만 내주면 돼요. 우리가 집권하면 재건축, 재개발, 또 민간 택지 분양, 민간 개발 등이 더 늘어난다. 아하. 반대로 민주당 집권이 계속되면 공공임대 위주의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민간 개발이나 재건축은 막힌다. 이 메시지를 지난 이제 앞으로의 11개월 동안 계속 내주기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서 아니다, 우리도 민간 공급 많이 하고 세금 깎아주겠다 하기도 애매하고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마냥 반대하자니 민심이 또 무섭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이 메시지가 나올 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성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롤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고 이용우 의원도 반성문을 하나 썼습니다. 네. 세 가지 반성안 중에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집행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라고 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득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취득세 등 등록세 감면, 아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부로 나눌 수 있는 금융지원 제도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속 증여 과세를 좀 밀어줘야 된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많이 공유가 되고 또 기사화도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히 각세우는 일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안전 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등급, D등급 이상을 받아서 정말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는 정부도 사실은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또 11개월 만에 바로 또 대규모 공급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타임라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았든 간에 부동산이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아젠다가 될 거고 양당에서 그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또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 승리를 가져온 김종인 위원장 중도 확장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네,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당분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꽤 오래도록 미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주요 대선 주자와 함께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잡고 그래서 또 나옵니까? 네, 이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여줬던 예. 중도 위주의 정책들, 막말 차단, 강성 보수와 선긋기 등은 대선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의 선출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 훨씬 더 강성 이미지가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예상 밖의 일격을 당했고요. 네. 부산에서는 가장 강성이었고 당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이현주 전 의원이 정치 신인에게 밀려서 3등을 합니다. 이런 이변적인 결과가 과정에서부터 보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 선거 한 번 이겼다고 국민의힘이 다시 강성 보수 위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도층 공략했더니 우리가 이기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져요. 이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문제가 된 의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난 상황실에서 발길질을 발길질을 했다 했다고. 논란이 부인인 줄 있는데 알았어요.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철저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아마 제명을 시사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또 일부 의원이나 원외에서 막말이 나온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한껏 엄격한 아하. 기준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강성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지 않는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대중 정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김종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게 꼭 당 안에서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밖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포스트 김종인이 아니라 그냥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대선 구도가 되면요, 사실은 당 대표가 누구인지 원내대표가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큰 관심 안 가져요. 아하. 제가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 당 대표 누구나 했더니 아무도 몰랐잖아요. 황우여라면서. 네, 다 의외였잖아요. 기억을 못해요. 홍준표인 줄 알았어요. 홍준표 대표. 결과적으로는 당 밖에서 주요 대선 주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키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네. 만약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는다면 아하. 당 대표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봐야겠죠. 밖에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근데 저는 볼수 이제 있나요? 이렇게 네. 되길 이제 바라는 바람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압승이 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조짐이 네. 또 벌써 보이는 게 그 마찬가지 인터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중진 의원은 대놓고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나갈 거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중진들이 그대로 이어질지 또는 잠잠고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네. 서울과 부산 하나씩 저는 압승의 독이 벌써 보인다라고 느끼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벌써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제한 시간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2시 이상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유동량과 이동량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정말 풀었을 경우에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풀 수는 있는데 풀었을 경우에 과연 코로나 확진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무너지면 다시 한 번 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의 부인의 조현화랑 바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BAMA라고 하는 네. 이 화랑전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이제 18점만 전시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 판매 전시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사고 싶어서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판매할 경우에 작품이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 좋아서 줄 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끝나자마자 김정수 화랑을 열었다라고 하면 기사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욕했겠죠. 작살 났을 겁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던 화랑이에요. 네. 오래전부터 하던 화랑이라도 사내 등기 이사는 여전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낼 이거는 거라고 합니다. 사퇴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는 여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승의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다음 선거 이 지금 분노의 촉발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같아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난 이 부동산 민심을 지금 하긴 했어요. 여당은 일단 여당에서 좀 정책을 특히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정책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건 맞는 네.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집 있는 사람은 뭐 세금 문 때문에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 때문에 분노 그렇죠. 투표했다고 하거든요. 다 싫어해요, 그냥. 예.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은 오창석 씨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수요자, 무주택자 위주로 대출 규제는 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층 이런 쪽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TV랑 DTI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좀 이분들의 좀 숨통을 틔워주겠다. 근데 문제는 사실 세금인데 네. 세금이라는 게 갑자기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책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 관련해서는 조금 세금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이 보여요.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때문에 지금 사실 증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 문제를 이제 걱정을 해서 재산세 완화를 일시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여당은 9억 원으로 하자 기준을. 근데 이제 청와대 정부가 6억 원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다시 이제 여당에서 9억 원으로 조금 올리자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종부세 기준이 지금 9억 원인데 이거를 작년에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올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금 당청 갈등 혹은 당청 불화합이 생길 수가 있는 게요. 이번 선거 결과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정책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부패 청산하겠다. 기존 기조를 그대로 가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청와대가 진짜 기존 기조를 그대로 가려고 하고 민주당은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둘 사이에서 조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당청 갈등이 뭐 예상될 수도 있는데요. 그 청와대는 정책 기조를 쭉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권을 뭐 누가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정책 기조보다는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이건 어떻게 또 해결이 돼야 됩니까? 저는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2018년 고용노동부 자료가 있는데요. 네.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연봉 2천만 원 미만인 직장인자가 25.4%, 아하. 2천만에서 4천만 원 사이가 43.9%로 전체 직장인 중 69.3%가 연봉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네. 4천 미만이고요. 그리고
서울 평당 집값을 아무리 1,000만 원이라고 잡아도 4천만 원 연봉자 한 4평밖에 못 사요. 근데 연봉 4천만 원이면 전체 저금 못 합니다. 절반 저금한다고 치면은 2평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10년 모아야지 20평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긴 하지만 서울 직장인 노동자가 10년 정도는 하나도 숨도 안 쉬고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요 통계가 요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택을 구하려고 할 때 한 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대출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점 같은 것도 한국감정원이 청약홈을 바탕으로 2020년 7월과 8월 청약 당첨 최저 청약 가점을 조사했는데 60.6점입니다. 네. 근데 30, 40대는 보통 가점이 30점에서 4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로또 이 얘기가 되네요. 여기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대폭 수정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인 69.3%가 4천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네. 8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이 약 6.8%입니다. 근데 30, 40대 중에 연봉 8천만 원짜리 회사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기업 임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큰 대기업 직장인들 지금 여기 있는 장해찬 평론가 정도 제외하면은 이 나이 또래 1억 원 이상 벌기 쉽지 않아요. 무슨 연봉이 1억 말씀을 원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갑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 40대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은 20대와 30대, 40대는 웬만하면 이 구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또는 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가가 아하. 핵심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지금까지 기조를 고집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의 일부 유턴이 다소 전체적인 유턴으로 좀 오해될 소지도 분명히 있고 당내의 핵심 지도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난항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는 이제껏 부동산 정책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은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아서 오만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1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또는 내가 첫 번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6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두려워서 5월까지는 물량을 내놓을 거예요. 이 물량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는 그 물량을 통해서 집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는 별개로, 한주택자 별개로 가서 수정을 할 필요는 있고 수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책 기조 변화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선거 패배 직후에 나온 청와대나 고위공직자들 발언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김상조 전 실장 대행으로 대체자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이호승 실장 같은 경우는요. 이 국정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본인 취임하는 그 취임사와 함께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네. 그리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사 대책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뭔가 규제를 더 틀어주거나 정책을 변환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질지 모른다고 이대로 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네. 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를 당이 나서서 꺾어야 되는 건데 선거 졌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청 관계를 보면 민주당이 사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까지 들을 정도로 청와대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집권 이제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새 지도부가 나서서 이호승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부총리 꺾으면서 수정해야 된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당청 관계에 파열음이 일어날지는 않을지 좀 지켜볼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은 보수에서 중도 확장, 여당은 부동산 민심이 앞으로 남아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